안녕하세요. 인생의 고비고비를 넘어 이제야 행복을 만끽하고 있는 한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세 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이 저에겐 다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첫째는 첫째대로 아프고, 둘째는 둘째대로 아프고, 셋째는 또 셋째대로 안쓰러우면서 참 제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픈 손가락들이 겪은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오늘은 그 사연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나마 우리 막내는 크게 굴곡진 것 없이 지내왔지만 우리 첫째와 둘째가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본 부모의 입장으로서 가슴이 미어질 것 같은 순간들이 참으로 많았었네요. 다행히도 지금은 잘 살아가고 있지만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너무나 짙었기에 우리 애들이 이 글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고 다시 힘차게 앞날을 위해 달려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의 사연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 전부터 사정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둘 다 부유한 집안이 아니었기에 시작부터 어렵게 시작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다행인 건 남편이 참 좋은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라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 희생을 많이 했습니다. 남편은 환경미화원으로 일을 하면서 3남매를 잘 키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저 역시도 남편과 함께 일을 하며 가난한 속에서도 내 자식들을 잘 키우기 위해 무던히 애를 쓰며 살았죠. 하지만 사람이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그 뒤에 따라오는 상황들이 다 좋은 건 아니더군요. 저희 첫째나 셋째는 우리 부부가 노력한 대로 정말 잘 커졌지만 둘째가 항상 문제였습니다. 둘째는 가난한 집 살림이 끔찍이도 싫었는지 밖에서 방황을 많이 하면서 컸죠. 둘째 반항은 단순한 방황이 아니었습니다. 늘 학교에서 사고치기 일쑤였는데 그 사고가 정말 상식 이상의 사고가 많았어요. 자신보다 약한 친구들을 때리는 건 물론이거니와 금품을 갈취하는 일들도 상당했죠. 거기다 심지어 친구들과 작당 모의를 해서 선생님들 물건까지 훔칠 정도로 정말 선을 넘는 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엔 약한 친구를 너무 심하게 팬 나머지 소년원 생활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방황의 시간은 둘째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되었고 저희 부부나 우리 애들 모두가 둘째 때문에 속을 많이 썩어야만 했죠. 둘째는 덕분에 고등학교도 다 졸업하지 못한 채로 성인이 되었는데 어른이 되어서도 사고는 많이 치면서 살았어요. 돈을 제대로 벌지도 않고 우리한테 뺏어가는 돈으로 술 마시고 여자나 만나면서 그렇게 흥청망청 인생을 살았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속은 정말이지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돈을 주려고 하지 않아도 워낙에 둘째가 강압적으로 나왔기에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더라고요. 몇 번은 저희 첫째가 우리 생각해서 둘째를 혼내기도 하고 크게 싸우기까지 했는데 저희 부부는 그것도 너무 힘들었죠. 근데 그러다가 둘째가 한번 정신을 차리는 계기가 있었어요. 저희 집이 많이 가난하고 어려웠기에 남편은 환경 미화로 일을 계속하고 저도 식당을 다니거나 건물 청소를 하면서 돈을 같이 벌고 있었는데 한 번은 제가 건물 청소를 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너무 심하게 다치면서 다리도 부러지고 갈비뼈까지 나간 상황이라 입원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 그때 제가 젊은 시절부터 식당에서 몸을 혹사시키며 일을 해서 그런지 몸이 너무 많이 약해져 있던 때라 회복이 빨리빨리 되질 않더라고요. 우리 셋째 딸 말로는 사고 당시 제가 병원에 누워서 곤히 자고 있는데 그게 꼭 죽은 사람처럼 보였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나 남편이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른다면서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그리고 둘째 역시 많이 놀랐는지 그때부터 애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은 돌려보내고 남편이 그날은 저와 함께 있어주는 날이었는데 둘째 놈이 밤늦게 병원에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그동안 나 때문에 속 많이 상했죠?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못나서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엄마 몸이 이렇게 상할 때까지 내가 뭐 했는지 진짜 내가 그동안 너무 망난이었어요. 저 이제 정신 한번 차려보겠습니다. 앞으론 돈도 벌고 착실하게 살아갈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저 진짜 열심히 살아볼게요. 둘째는 이렇게 말을 하더니 그때부터는 정말로 저희가 알고 있는 둘째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둘째가 30살이 거의 다 되어가는 때였는데 그때까지도 반반한 일자리 하나 없었으니 직업을 가지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죠. 근데 어떻게 공장에 취직을 하더니 거기를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심지어 첫 달 월급을 받고서는 저희에게 큰 감동까지 주던 게 아니겠습니까? 엄마, 아빠, 이거 용돈이에요. 내가 그동안은 일도 제대로 못한 데다가 그나마 몇 군데 직장 다니면서 받은 월급으로는 내 유흥 즐기는 데 쓰느라 바빴지. 엄마, 아빠한테 작은 선물 하나 해줄 생각을 못 했었어요. 이번엔 내가 정말로 엄마, 아빠 위해서 해주고 싶어서 마련해봤어요. 내가 비록 월급이 많지 않아서 더 좋은 것까진 못했지만 점점 더 좋은 거, 더 많은 것들 해드리면서 효도할게요. 그동안 저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것도 감사해요. 둘째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저희에게 선물을 하나씩 건넸는데 그건 바로 약간의 용돈이 담겨져 있는 지갑이었습니다. 사실 남편이랑 저는 그때까지 지갑도 한번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곳에 돈을 쓰는 것마저도 사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옛날에 우리 첫째랑 막내가 사준 지갑이 있었는데 그걸 둘 다 10년 넘게 쓰고 있었죠. 그마저도 다들 어릴 때 용돈을 모으고 모아 애들이 힘들게 사준 거라 좋은 게 아니었기에 거의 다 찢어지고 해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걸 둘째가 알고 있었는지 저희한테 지갑을 하나씩 선물했더라고요. 비록 엄청나게 비싼 건 아니었지만 막내딸 말로는 브랜드에서 중저가형 브랜드 제품이라서 가격이 싸진 않을 거라고 하던 거 있죠. 거기에 둘째의 눈물이 담겨져 있는 용돈까지 들어가 있으니 더더욱 감동이더라고요. 그걸 받고서 저와 남편은 그날 밤 눈물을 줄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둘째가 정신을 차린 게 거의 1년의 시간이었습니다. 1년 동안 둘째는 정말 성실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제가 퇴원을 했을 땐 여전히 깁스는 차고 있던 터라 둘째가 출퇴근 전엔 항상 절 케어해 주었죠. 그런 모습에 저랑 남편은 둘째를 믿을 수 있었고 또 기특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건 우리 남은 애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지 동생이 지 오빠가 그렇게 개과천선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애들이 다 뿌듯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나무랄 데 없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둘째가 첫째보다 먼저 결혼을 하겠다고 데리고 온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는 차만이 괜찮아 보였고 직업도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인데 똑 부러지고 성실해 보이더군요. 그래서 결혼을 허락해 주었답니다. 그때 당시 둘째는 결혼을 하려고 하긴 했지만 과정이 쉽진 않았어요. 결혼은 하고 싶은데 결혼을 할 수 있는 돈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때 저희가 안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그때 남편은 퇴직을 앞두고 있었는데 당시 남편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여보, 둘째 놈 저렇게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집을 못 구해서 많이 힘들어하잖아. 결혼식 올리게 되면 집 문제 말고도 들어가야 할 돈이 천지일 텐데 우리가 좀 도와줘야 하지 않나 싶어. 우리도 그동안 애들 키우면서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애한테 알아서 결혼하라고 한 것도 참 마음에 걸리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나 이번에 나오는 퇴직금으로 둘째네 집 구하는데 좀 보태줄까 싶어. 첫째나 막내는 또 나중 가서 생각하고. 당신 괜찮겠어?
그 돈으로 당신 가게 하나 차려서 일 시작한다고 했었잖아. 그거야 뭐 우린 대출 따로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문제는 나중에 생각해도 될 것 같아. 그래요. 그럼 당신 뜻이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해줘도 돼. 우리 둘째 좋아하겠네. 남편은 먼저 자신의 퇴직금을 둘째네 집 구하는 데 보태 쓰라고 주자는 제안을 했고 저도 그 말에 흔쾌히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한테 돈을 건네주었고 둘째네는 그 돈이랑 자신들이 대출받은 돈을 합쳐 작은 아파트를 하나 구할 수 있었어요. 그 뒤로 결혼도 잘해서 알콩달콩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생활이 1년을 못 가더군요. 벼랑간 둘째 놈은 이혼을 했다며 통보하듯이 말을 했고 그때부터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옛날에 그 망나니 같았던 때로 돌아가 직장도 다 그만두고 또다시 흥청망청 살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부는 왜 또 갑자기 얘가 변했나 너무나 기가 찼습니다. 기껏 퇴직금까지 내줬더니 돌아오는 결과가 이러니 허탈하기 짝이 없었죠. 저희가 아무리 정신 차리라고 설득을 하고 혼을 내보고 별쇼를 다해도 둘째는 전혀 듣질 않았어요. 오히려 신혼집이었던 그곳에서 혼자 머물면서 매일을 술로 사는 듯 했습니다. 그때 나선 게 저희 첫째였어요. 저희 첫째는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기만 한 애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부부를 단 한 번도 속썩이지 않는 정말 착실한 아이였죠. 둘째가 사고를 많이 칠 때도 첫째가 나서서 수습을 많이 했고 어떻게든 정신 차리게 해보려고 부단히 용을 쓰던 것도 첫째였어요. 하지만 둘째는 쉽사리 정신을 차리지 못했죠. 근데 잠깐 정신 차린 듯 하더니 갑자기 상태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니까 첫째는 더 화가 많이 난 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째는 매일같이 둘째네 집으로 쳐들어가 정신 차리라고 호통을 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둘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첫째가 울면서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첫째가 술이 완전 취한 상태로 들어와 절 보자마자 끌어안고는 엉엉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경상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알고 보니 글쎄 재수 씨가 바람을 폈었대요. 근데 그 자식이 그거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고 있던 거였어요. 걔가 처음으로 마음 준 사람이었잖아요. 그 결혼하고 싶어서 애가 얼마나 용을 썼어요. 근데 돌아오는 결과가 이 모양이네요. 우리 동생 진짜 불쌍해서 어쩝니까 엄마. 경상이가 너무 상심이 커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내 동생 너무 불쌍해요. 저는 첫째의 말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 둘째가 사고 치는 경향이 있긴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애들 3명 중에서 제일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상처도 잘 받아서 누구한테 마음도 쉽게 못 여는 아이였죠. 또 그만큼 순수한 면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애가 처음으로 제대로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배신을 당했으니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둘째는 또 자신의 삶을 망치려고 한 거였습니다. 그 모든 걸 다 알게 된 첫째는 둘째가 불쌍하다며 운 거였고 그날부터 둘째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면서 둘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부단히 애를 썼어요. 아침마다 출근하기 전에 무조건 둘째네 들러서 둘째를 흔들어 깨워 아침을 시작하게 했고 같이 운동도 시작하고 일자리도 알아봐주면서 다시 둘째가 상심과 우울에서 벗어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용을 쓰더라고요. 그게 또 장장 1년이 걸렸는데 그 덕분에 둘째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그때부터 다시 정신을 차리고 예전 그 성실하던 대로 돌아와 지낼 수 있게 되었죠. 그건 100%다 지 형 덕분이었어요. 그래서 둘째도 저희보다도 첫째를 더 많이 의지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 첫째는 우리 가족들도 케어를 하고 지 동생을 더 집중해서 돌보느라 혼기까지 놓쳤습니다. 연애도 제대로 못한 채로 시간을 보내다가 둘째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는 첫째도 여유가 생겼는지 그제야 결혼할 상대를 찾더라고요.
첫째가 데리고 온 여자는 스튜어디스 출신의 예쁘고 참한 아가씨였어요. 우리 첫째 아들은 성실하게 살면서 약사까지 한 아이였기 때문에 원래부터 조건이 좋은 사람들이 소개팅이나 선자리가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 애는 또 그런 걸 쑥스러워해서 잘 못 나가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나이가 차니까 소개팅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또 둘이 눈이 맞아서 연애를 시작하더니 정말로 예쁘게 잘 만나던 거 있죠. 둘은 결혼까지 약속을 하면서 예비 며느리가 저희 집에도 자주 오곤 했었는데 보통 애들보다도 예비 며느리는 저희 집에 자주 찾아왔었어요. 어찌나 애가 살갑고 예쁘던지 그냥 보고만 있어도 흐뭇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되려 둘째가 결혼할 땐 그 며느리가 참하긴 했어도 요즘 애들이란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말수도 없고 좀 살가운 면이 하나도 없이 무뚝뚝한 게 정이 많이 안 가긴 했었거든요.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문에 모이더라도 집안일도 제대로 안 돕고 뭘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기 싫은 티를 팍팍 내는 덕에 항상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저랑 제 딸이 다 하곤 했었는데 이번에 첫째가 데리고 온 예비 며느리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앉아서 좀 쉬라고 해도 도통 말을 듣지 않았죠. 어머님이 이렇게 일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쉬어요? 저 사실 요리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어머니께 배울게요. 그리고 또 요리 못하면 설거지 하나는 엄청 잘하니까 그거라도 하면서 옆에 붙어 있을래요. 저 어머니께 예쁨 받는 며느리 될 거예요. 우리 경문 씨 이렇게 멋지고 훌륭하게 키워주신 분인데 저 그런 분한테 사랑받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거든요. 아유, 수진아, 이미 잘하고 있어. 네가 그렇게 노력 안 해도 너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예쁜지 아니? 오히려 내가 다 고맙다. 우리 경문이한테 시집 온다고 해줘서. 정말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기분 좋은데요. 어머님 저 그래도 요리 잘 못해도 소고기 뭇국 하나는 진짜 잘 끓여요. 어머님이 맛있는 갈비찜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전 시원한 뭇국 한번 끓여볼게요. 아유 그럴 필요 없대도 참. 그래 그래 네가 정하고 싶으면 해봐. 어디 우리 수진이가 끓여주는 국 한번 먹어보자. 이렇게 애는 살가운 애였습니다. 직업이 스튜어디스여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단정하고 말하는 게 참 예뻤습니다. 그리고 지 시애비한테도 항상 밥 먹을 땐 물도 떠다 드리고 후식도 미리미리 본인이 챙겨서 알아서 내서 줄 정도로 참 섬세하고 고운 아이였죠.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에 너무 들어 이 정도면 우리 집 큰며느리로도 손색이 없다는 생각을 하며 상견례 날짜를 잡았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저희도 알지 못했던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당신 알지 못했지만 정말로 충격적인 뒷이야기가 담겨져 있었고 저희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상견례를 진행하게 되었죠. 상견례는 화기애애하게 끝났고 그날 이후로 날짜도 정하고 식장까지 다 예약을 하면서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는 도중에 추석 연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추석을 보내야 했기 때문에 미리 혼자서 장을 보러 갔는데 시장 한쪽에서 어디서 많이 본 애가 있더라고요. 그 당시는 마스크 시국이라서 모두가 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저는 딱 한 번에 제 예비 며느리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애는 추석에 비행을 나간다고 했었기에 지금 시간에 여기 시장까지 올 수 있는 환경이나 그럴 수 있는 아이가 아니라서 참 의아했어요. 혹시나 제가 잘못 봤나 했지만 몇 번을 봐도 제 예비 며느리가 맞았습니다. 그것부터가 이미 좀 의아했는데 거기다 그의 옆에 있는 한 사람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애는 한 중년의 여성과 같이 왔는데 딱 봐도 범상치 않은 사이 같았습니다. 그 애가 중년의 여성에게 팔짱을 끼고 있는데 그게 단순한 모녀 사이 같진 않았어요. 무엇보다 제가 상견례를 통해 안사돈의 얼굴을 이미 봤던 터라 더더욱 그 사람이 안사돈이 아니라는 사실은 확실했죠.
근데 둘의 사이가 범상치 않음이 확 느껴졌고 저는 그들을 조용히 관찰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조용히 그들이 가는 대로 행방을 쫓아서 가면서 그들을 지켜보면서 전 그들의 대화에 속수무책으로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그 예비 며느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정말 저를 놀래킬 수밖에 없는 말들이었거든요. 어머님, 저 이번 추석 때는 뭐 하실 거예요? 전 부치실 거예요? 요즘 시장 전이 그렇게 맛있다는데 이번엔 힘들게 전 부치지 말고 여기에서 사서 먹는 건 어떠세요? 대신에 다른 음식 제가 맛있게 해볼게요. 우와, 어머님, 저기 갈치 좀 보세요. 엄청 실하네요. 저희 갈치도 사다가 구워 먹을까요? 어머님, 잠깐 여기 계세요. 저 고기 좀 사올게요. 명절인데 고기가 빠질 수 없잖아요. 제가 맛있는 부위를 사올 테니까 다리 아프실 텐데 여기 잠깐 앉아서 쉬고 계세요. 이런 식의 말이 그 예비 며느리 입에서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로 왜 이 아이가 저 중년의 여성에게 어머니 어머니 거리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 한참 머리를 굴려야만 했죠.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머리를 한참 굴렸지만 결론으로 맺어지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직진하기로 했어요. 모든 상황을 당사자에게 직접 들어야겠다는 판단이 서면서 저는 그 길로 돌진해서 뒤돌아 서 있는 예비 며느리 어깨를 툭 잡고는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예, 수진아, 너 여기서 뭐하니? 어머니! 제가 어깨를 돌리고 그 아이에게 말을 건네자 그 아이의 입에서는 자동 반사적으로 어머님이라는 소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내뱉은 말에 스스로 당황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역시나 뭔가가 있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난 상황을 보면서 저는 이게 지금 보통 상황이 아니구나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있던 중년의 여성이 저의 예비 며느리가 저한테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황당해하며 말을 걸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예비 며느리의 행동이 더 수상했습니다. 예, 어머님이라니? 너 지금 누구한테 어머님이라고 한 거야? 지금 너 부른 이 여자한테 어머님이라고 한 거니? 누구신데? 잘 아는 분이야? 친구네 엄마인가? 네? 그게 아니고요.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예비 며느리는 말까지 더듬으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여기에서는 제가 상황을 정리해야겠다 싶어서 나섰습니다. 수진아, 나야말로 묻고 싶다. 이 여자한테 네가 어머님이라고 부르던데 무슨 어머님이야? 사이가 범상치가 않더라. 딱 보니까 안사도는 아니신데 누구야 대체? 말을 좀 똑바로 해봐. 아니 왜 우리 애한테 화를 내요? 그쪽은 누군데요? 누군데 내 며느리 아는 체를 해요? 네? 수진아, 이 여자 누구냐니까? 왜 너한테 다짜고짜 아는 척 하더니 화를 내? 네가 말해봐, 어서. 저는 자신의 며느리라고 말을 하는 여자를 보면서 황당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했어요. 이 보세요. 수진이가 당신 며느리라고? 얘는 곧 있으면 내 며느리가 될 애예요. 내 예비 며느리라고요. 뭐야? 이 사람아, 뭘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얜 지금 내 며느리야. 내 아들이랑 결혼한 내 며느리라고. 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 다 있어? 이 여자가 미치려면 곱게 미쳐야지 왜 먼 사람 속을 뒤집어? 이 중년의 여자는 화를 막 내면서 급기야는 분을 못 참더니 자신의 가방으로 절 때리기 시작하더군요. 그 공격에 저도 맞고만 있지 않았기에 바로 맞받아치면서 그 여자의 머리 끄댕이를 잡아버렸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싸움이 벌어지니 당연히 자연스레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고 그걸 그냥 지켜볼 수 없었던 수진이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말리더라고요. 그만하세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제가 다 말씀드릴 테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이러다가 경찰들 오겠어요. 수진이는 안간힘을 쓰면서 저희 둘을 말렸습니다. 근데 수진이의 손길에 저에게서 손을 놓은 그 중년의 여성은 저에게서 타깃을 옮겨 자신의 며느리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아마도 무언가 촉을 확 느낀 듯 하더라고요. 야, 이년아,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아주 낌새가 이상한 게 내가 너 두고 보고 있었는데 아주 그냥 역시 보통 내기가 아니었어. 너 도대체 내 아들 냅두고 뒤에서 무슨 짓을 벌이고 다니는 거야? 이 꽃뱀 같은 게, 이 여우 같은 거사. 내가 그래서 너한테 재산 안 물려준 거야. 알어? 네가 이렇게 뒤에서 꼬랑지 흔들어대면서 다닌 애인지 내가 진즉에 알아봤기 때문에 너한텐 한 푼도 안 준 거라고. 너 이제 보니까 그래서 내 아들이랑 혼인신고도 안 한 거야. 내가 결혼 전에 약속한 거 안 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혼인신고도 안 하고 어떻게든 튈 생각하고 수상한 꿍꿍이 버리고 있던 거라고. 맞지? 내 말이 틀려? 저는 이 여자의 말을 들으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여자의 말에 의하면 제 예비 며느리였던 이 아이는 이미 결혼을 한 아이였던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들려오는 대화를 통해서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는지가 자연스럽게 알아졌습니다. 야, 대답을 해. 내 말이 틀리냐고. 너 우리 집 사업하는 집안이라 돈 많은 거 보고 접근한 거잖아. 기껏 내가 며느리 삼아줬더니만 이렇게 뒤통수를 쳐? 어? 근데 이제 와서 뒤에 가서 다른 남자 만나고 있었어? 아, 너 가만 보니까 한창 쌀쌀 맞더니 최근 들어 잘하는 이유가 혼인신고만 해놓으면 내가 외제차 결제해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잘하는 거였구나. 이야, 이거 진짜 무서운 년이었네. 네, 맞아요. 어머님이 결혼 전에 한 약속 어느 것 하나라도 지켜주신 거 있으세요? 결혼 전엔 내 아들이랑 결혼만 해주면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우리 집안에다가 1억까지 주겠다고 했으면서 그거 지킨 거 있냐고요.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태도가 싹 바뀌면서 절 시녀 취급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왜 그 집안에 잘해야 하는데요? 그냥 무작정 혼인신고했다가 내 인생 종칠 일 있어요? 근데 그거 미리 눈치채고서 외제차로 저 꼬신 건 어머님이잖아요. 뭐야? 너 이제 아주 막 나가겠다 이거니? 어? 네, 진짜 이젠 지긋지긋하네요. 저 이딴 집안에서 더는 못 살아요. 그동안 약속한 건 하나도 안 지켰으면서 종부리든 나 부려먹었어요? 안 부려먹었어요? 돈 많다는 핑계로 나 무시했어요? 안 했어요? 장가 못 가는 노총각 어떻게든 장가 보내고 싶어서 돈으로 사람 매수했으면 끝까지 잘했어야지. 태도 싹 바뀌면서 사기친 거 그쪽이라고요. 나도 그런 집안에서 더는 살기 싫어서 이혼할 준비한 거예요. 문제 있어요? 그 외제차 내가 그동안 당신네 집안에서 당한 수모들 보상받는다 생각하고 그거 하나 먹고 나가 떨어져 주려고 했는데 아쉽게 됐네요. 이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네, 다 했어요. 이딴 지긋지긋한 집구석 이제 다신 보고 싶지도 않네요. 내가 결혼식 전부터 학가에서 1년 살자고 할 때부터 알아챘어야 했는데 더러워서 나도 이 집안 며느리 노릇 못하겠네요. 예비 며느린 제가 알던 그 사근사근하고 참한 모습은 어디 가고 악에 받쳐서 제 할 말을 다 하는데 정말 저까지도 오금이 저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파악해 보니까 원래 이 중년 여성의 집안이 사업하는 집안이었는데 결혼하면서 외제차랑 집도 사주고 이 며느리 집안에다가 현금도 1억을 주기로 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댁살이는 힘들게 시키니까 그 집안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혼인신고도 안 했었기에 그냥 조용히 정리를 할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이 예비 며느리에게 뒤에 찜찜한 게 없다는 걸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둘째 며느리에게 당한 것도 있었지만 요즘 세상이 하도 흉흉하고
또 이런 사연들을 들어보면서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예비 며느리도 그렇고 제 아들도 그렇고 건강검진이나 등본 등을 다 떼서 서로 확인을 시켜주자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상견례 전에 미리 이 모든 것들을 봤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되는 이력도 찾을 수 없었기에 저는 이 아이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죠. 근데 이렇게 뒤통수를 맞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들어보니 그 예비 며느리의 사정도 딱한 듯 했지만 그래도 이건 도덕성에 어긋난 행동이었습니다. 도저히 용서해 줄 수 있는 범주가 아니었죠. 저는 제가 있다는 사실도 망각했다는 듯이 대화를 하는 이 둘을 보고 말했어요. 야, 이 똑같은 것들아. 내가 들어보니 니네 둘은 유유상종이다. 돈으로 사람 꼬신 거나 그 돈 때문에 뒤통수 치는 것이나 내 눈에 보기엔 둘 다 끔찍해. 어쨌든 니들끼리 정리할 건 니들이 알아서 정리하고 고수진 넌 두고 보자. 내 아들 눈에 감히 피눈물 흘릴 짓을 해? 내 아들을 속이고 감히 우리 집안을 넘봐? 내 집이 돈은 없어도 그래도 더럽게 살진 않았어. 너 두고 봐. 내가 절대로 용서 안 할 테니까. 저는 둘째 며느리의 배신에도 너무나 치가 떨리게 힘들었는데 첫째 예비 며느리까지 이렇게 나오니 정말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화가 났어요. 둘째가 자기 마누라 바람났을 때 다시 방황을 하며 끔찍한 시간을 보낸 게 생각이 나면서 우리 첫째도 처음으로 마음을 준 여자가 이런 여자라는 걸 알았을 때 심하게 무너져 버리면 어떡하나 싶어 정말이지 너무너무 두렵기까지 했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물불 안 가리고 어떻게든 내 아들만 생각을 하면서 철저하게 복수해 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한테 어떻게 말을 해줘야 할까가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우선은 저는 이 문제를 놓고 남편에게 먼저 상의를 했습니다. 남편도 매우 한탄을 하며 이야기를 들었죠. 저희 부부는 골머리를 써가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날 시장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저를 그대로 돌려보낸 예비 며느리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을 할까 싶어서 받았죠.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는 이야기에 저는 큰맘 먹고 약속을 잡아 나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죄송해요. 저 그전 결혼은 정말로 돈이 필요해서 한 억지 결혼이었지만 지금은 경문 씨 정말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전부 다 솔직히요. 그 집안 남자는 얼굴도 정말 못생기고 성격도 더러워서 여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50살이 다 되어가는데도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 우연히 저한테 선자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는 제가 그 집 아들이랑 결혼만 해주면 강남 집에 외제차에 저희 집 넉넉히 살 수 있게 1억까지 준다고 했었어요. 스튜어디스 월급 가지고는 가질 수 없는 걸 준다고 하니까 제가 거기에 혹했어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그 모든 게 다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혼인신고는 혹시 몰라서 안 하고 있었는데 그걸 빌미로 약속을 다시 지키겠다고 하니까 저는 그 외제차 하나만 가지고 그 집에서 나오려고 했어요. 저 그 집안에서 정말 힘들었어요. 시집살이 얼마나 혹독하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머님은 저한테 너무너무 따뜻하게 해주셨잖아요. 저 그거 못 잊어요. 그러니까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제가 진짜 평생 잘하면서 살겠습니다. 저 경문 씨 없으면 안 돼요. 보니까 경문 씨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데 어머님도 저 용서할 마음 있으신 거 아니세요? 그러니까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이 아이의 말을 듣는데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제 아들한테 말하지 않은 건 순전히 다 아들이 받을 고통이 염려되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었기에 하루라도 빨리 말하기 위해 기회를 보고 있었을 뿐이었지 결코 이 아이를 용서할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난 너 용서할 마음 없어. 이 나쁜 거, 이 인간 같지도 않은 거. 어떻게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런 짓을 벌여? 이혼을 속이는 것도 나쁜 짓인데 넌 심지어 이혼도 안 한 상태로 내 아들이랑 결혼식까지 올릴 생각을 해? 하늘이 도왔지. 하늘이 도왔어.
다신 내 아들 근처에 널씬도 하지 마라. 알았어? 저는 세게 얘기를 하고는 그대로 나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반응으로 나왔는지 이제는 막 나간다는 식으로 예비 며느리의 태도가 싹 바뀌더군요. 저는 그 태도를 보고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 진짜 할망구가 더럽게 따지네. 여기요. 당신 아들도 나이 많잖아. 뭐 문제가 있으니까 그 나이까지 장가도 한번 못 갔을 거 아니야. 거기다가 그동안 연애도 제대로 못 해본 완전 쑥맥이더만. 그거 내가 구제해 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로 생각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양심이 없어요? 그냥 눈 딱 감고 나 며느리로 받아들이면 당신 아들 상처 받을 일도 없어. 알어? 약사라고 해서 돈도 많이 버는 줄 알았더니만 그것도 아니라 안 그래도 김셀판이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더 짜증나네. 이봐요. 당신 아들 더 노총각으로 늙어 죽게 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나랑 결혼시켜요. 예? 너무나 당황스럽게 나오는 여자의 태도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내 정신을 확 차리고는 그 얼굴에 물을 확 뿌려버리고는 말했죠. 야, 어디다 감히 그 더러운 입으로 내 아들을 들먹여? 내 아들 노총각으로 늙어 죽는 한이 있어도 너 같은 거머리에 거지 근성 짙은 애하곤 절대로 결혼 못 시켜. 지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감히 내 아들을 들먹이면서 날 협박해? 네가 날 아주 그냥 물러봤구나. 너 각오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다. 내가 오늘 네 태도 보고 좀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너 같은 앤 정신을 아주 똑똑히 차리게 해줘야지. 두고 봐라 너.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자. 저는 이 말을 하고는 얼굴이 흠뻑 젖은 채로 당황해하고 있는 여자를 두고는 혼자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길로 가족 모두를 다 모아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다 말했죠. 역시나 첫째는 망연자실했고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이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됐다. 마음 아파할 필요 없어. 그딴 것 때문에. 애초부터 너 약사인 거 알고 접근한 거야. 내가 그날 시장에서 그것들 발견해서 다행이지. 오히려 너 인생 구제된 거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 아주 그거 고였더라. 저는 어떻게든 첫째를 일으켜보고 싶어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한참을 충격에서 벗어나질 못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아주 의외의 인물이 나섰고 저는 그걸 보면서 처음으로 그 인물이 든든하게 느껴지던 거 있죠. 엄마, 내가 해결할게요. 감히 내 형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여? 내가 절대로 그 여자 가만 안 둘 거야. 나만 믿어요. 형, 나만 믿어. 내가 복수해 줄게. 안 그래도 내가 내 와이프란 인간한테 당하고 허우적대던 게 억울하던 참이었는데 이참에 내가 형 대신 복수한다. 두고 봐. 절대로 내가 가만 안 둬. 네, 그 든든한 인물은 다름 아닌 둘째였습니다. 둘째는 이번에 자신의 형이 자기를 일으켜주는 걸 경험하면서 누구보다도 형제애가 강해진 상황이었기에 그 형을 건드린 여자를 용서할 수가 없는 듯 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 모두는 둘째를 지지해 주었죠. 그 뒤로 둘째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우선은 그 여자가 다니는 직장이 정말로 맞는지부터 확인을 하더라고요. 스튜어디스라고 했지만 결혼까지 사기친 인간이 직장까지 사기 안 칠 이유가 없다면서 아주 꼼꼼하게 뒷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는데 그 여자는 직업은 사실이었지만 다니고 있는 항공사 레벨이 달랐습니다. 우리한테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누구나 아는 항공사에 다니고 있다며 말을 했는데 둘째가 조사를 해보니까 외국 항공 중에서도 완전 저가 항공에서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흥신소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등본상 올라가 있는 그 본가도 원래 주소가 아니었고 아는 지인 집에 주소만 옮겨놓은 거였더라고요. 거기에서 더 알아보니 그 엄마랑 아빠는 가난한 데다 생각보다 더 어렵게 사는 집안이었는데
그 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건지 상견례 자리에서는 사람을 대행을 시켜서 가짜 부모님을 데리고 왔었더군요.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지니 정말이지 어안이 벙벙해질 정도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알아내는 족족 우리 가족들에게 알렸고, 첫째는 자신의 예비 신부의 실체를 하나둘 알게 되면서 점점 정신이 차려지는 듯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제대로 복수를 시작했죠. 둘째는 여기까지 속인 여자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며 먼저는 사기죄로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는 너무나 순조롭게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둘이서 연애를 하면서 착한 내 아들을 꼬신 이 여자가 돈을 2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갔었고, 그 사이에 명품 가방이나 신발, 옷 등을 선물해달라고 조르며 죄다 받아먹고 있었거든요. 결국 그 여자는 사기죄로 신고를 당하게 되면서 경찰서에 몇 번이고 불려가서 조사를 받는 듯 했는데, 우리 둘째 놈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바로 그 여자가 다니는 항공사에 매일같이 전화를 해서는 민원 전화를 넣었죠. 하루에 수십 통씩 민원 전화를 넣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그 여자 사기꾼인 거 알고 채용한 거예요? 당장 잘라요. 그 여자 있는 한 그 항공사 절대로 이용 안 할 거예요. 그 여자가 승객들한테 또 꼬리쳐서 사기치고 다니면 그거 손해보상 항공사가 할 겁니까? 책임질 거냐고요? 당장 해고해요. 당장. 이런 식으로 둘째는 매일같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그 항공사에서는 그 여자를 단번에 잘라버린 듯 하더라고요. 자기가 궁지로 몰린 걸 알았는지 한 번은 그 여자가 우리 집까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꼴싸 나왔습니다. 어머님, 도련님, 죄송해요.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도 돈이 없어서 그랬어요. 평생 없이 살아서 그랬다고요.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사기는 무슨 사기예요 대체? 제발 신고한 거 물려주세요. 저 직장에서도 잘렸어요. 이제 오갈 데도 없다고요. 왜 내 인생을 망쳐요 왜? 당신들이 뭔데? 뉘우치긴커녕 용서를 구하는 척하며 악에 받쳐 말을 하는 여자를 보니 꼴사납기 그지없더군요. 근데 거기에서 진짜 통쾌한 복수가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 여자 얼굴도 보기 싫다며 집안에 묵묵히 있던 첫째가 어느새 나와서는 큰 대야에 물을 잔뜩 채워서는 그대로 그 여자 정수리에 들이붓더라고요. 그러면서 속 시원히 외쳤죠. 야, 어따 대고 어머님이야. 누가 네 도련님이고. 넌 이제 끝이야. 그냥 네 인생 종친 거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기꾼으로 살아. 우린 절대로 합의 안 해줄 거니까. 합의를 원해? 그럼 내 돈 다 가지고 와. 내가 너한테 썼던 돈, 내가 너한테 드린 모든 정성, 그거 다 보상받기 전까진 절대로 합의는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알았어? 그리고 다시 한 번만 여기 찾아와봐. 그땐 물로 안 끝날 줄 알아. 경찰에 신고하고 스토킹에 주거 침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건 싹 다 끌어모아서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다신 찾아오지 마. 그 더러운 면상 더 보고 싶지도 않아.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문 앞에 있는 그 여자를 밀쳐버리고는 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습니다. 이때 안에서 같이 있던 우리 딸이 박수를 치면서 막 배꼽을 잡고 웃더라고요. 와, 우리 오빠 진짜 리스펙. 너무 멋있다. 잘했어. 아유 꼬셔. 그러게 누굴 넘봐 넘보길. 만만하게 봤다가 큰 꼴 제대로 다쳤네 저 여자. 아우 속 시원해. 아이 아까워. 그냥 내가 소금이라도 그 물에 풀어버릴걸.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나가서 집 앞에다가 소금이라도 확 뿌려놔야지. 딸은 이렇게 이야기하며 엄청 통쾌했습니다. 저희 역시도 생각지도 못했던 첫째의 복수에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그렇게 제 첫째는 아픔을 잘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초범이라서 집행유예를 받는 듯 했지만 또 원래 있던 집안에서 사기 결혼으로 다시 한번 신고를 당한 듯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사업가 집안에서도 잘한 건 없지만 사실혼 상황에서 바람을 피우고 새 결혼을 하려고 한 게 맞았으니 그쪽 입장에서도 사기꾼이나 다름없었죠. 그래서 이중으로 신고를 당하면서 그 여자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소식을 모르고 지내고 있네요. 그 여자가 어떻게 죄를 달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죗값을 덜 받기 위해 그 여자는 제 아들에게 돈 2천만 원과 그동안 명품으로 받았던 모든 것들을 다 금액으로 돌려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그 여자와의 인연은 끊어졌기에 저희는 속 시원히 관계를 다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론 좀 피해를 입었어도 금전적으로 피해봤던 것들을 모두 돌려받았고 그 여자도 죗값을 톡톡히 치렀기에 저희는 찜찜한 거 하나 없이 속이 후련한 채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답니다. 그게 벌써 3년 전의 일인데 지금은 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3년의 시간 동안 막내딸부터 시작해 우리 둘째, 첫째 순서로 모두 다 결혼을 했거든요. 우리 애들 다 결혼이 좀 늦기는 했고 또 첫째나 둘째는 다사다난했던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들 모두 다 잘 극복하고 지금은 정말 좋은 색시들을 만나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첫째나 둘째는 한동안 재혼할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둘째는 새로 나가게 된 직장에서 첫째는 원래 잘 알고 지내던 대학 동기와 연애를 하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 둘 다 얼마나 애들이 예쁜지 저는 정말 복에 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답니다. 우리 막내딸은 아들을 낳아서 지금 벌써 2살짜리 손주를 보고 있고 둘째랑 첫째는 둘 다 임신을 해서 아마도 내년쯤에 동갑내기로 2 손주들이 또 태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큼 경사가 없기에 저는 지금 너무나도 이 행복들을 만끽하며 살고 있답니다. 우리 애들도 직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서 우리한테 가게를 하나 내줬는데 저나 남편은 그간 청소했던 노하우를 살려서 청소업체를 하나 차려서 밑에 직원들 놓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 청소업체 일도 잘 되고 있는 터라 저희도 이제는 어느 정도 여유를 부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년의 삶이 이렇게 잘 풀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지금은 매우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아픔이 많았던 우리 애들이 행복하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 부부까지 이렇게 좋은 상황이 되니까 모든 것들이 다 때가 있는 건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더군요.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는데 힘들 때는 힘들 때가 있고 또 좋을 때는 좋을 때가 있다고.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저는 삶으로 실감을 하고 있기에 지금 이렇게 행복하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너무 우쭐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저 이 행복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더 성실히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 해요.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쨍하고 해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그걸 바라고 저의 사연을 쓴 건데요.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이 힘든 시간을 지나 행복한 순간들이 올 테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라고 격려해드리고 싶네요.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모두가 다 행복해지기를 제가 더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